어머님, 이제 장례식장에서 나가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저 여자 돈 보고 결혼한 거잖아?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향한 곳이 770억짜리 빌딩의 최상층 사무실이었다는 거요. 꽃뱀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그 모든 돈의 진짜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변해도 마음은 청춘이죠.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세대의 이야기를 함께 지켜주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비가 내렸습니다. 가는 빗줄기가 장례식장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죠. 혜진은 검은 상복 치마를 쓸어내리며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액자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어요. 20년을 함께 산 사람. 그 세월이 이제 한 장의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장례식장은 하얀 국화 향기로 가득했어요. 문상객들은 검은 양복을 입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명함을 주고받았죠. 혜진은 그 모든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오히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오후 3시 발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혜진은 영정사진을 두 손으로 받들며 마지막 인사를 올렸어요. 떨리는 손가락 끝이 액자 모서리를 스쳤습니다. 차가웠죠. 남편의 체온이 느껴지지 않는 이 차가운 유리만이 이제 그녀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 은주가 서 있었어요. 차가운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였죠.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도 예의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단단한 거부만이 담겨 있었어요. 무슨 말이니?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죠. 값비싼 명품 향이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저희 가족의 공간이에요. 시어머님은 더 이상 여기 계실 필요가 없으시죠. 혜진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영정 사진을 꼭 쥐고 있던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어요. 주변의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죠. 아무도 그녀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은주야, 오늘이라서 더 정리가 필요해요. 어머님께서는 이제 나가주셔야 해요. 회사 일도 집안일도 이제는 저희가 다 맡을 거니까요. 은주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사를 읊는 것처럼 또박또박했죠. 혜진은 아들을 찾았습니다. 도윤이 멀찍이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허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보지 않았죠. 아니, 볼 수 없는 것처럼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도윤아. 혜진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만 꾹 다문 채 벽을 바라보고 있었죠. 혜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더 깊은 아픔이 밀려왔어요. 알겠어.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죠. 그녀는 영정 사진을 조심스럽게 상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끝으로 액자를 쓰다듬었어요. 당신 미안해요. 제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요.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죠. 혜진은 돌아서서 장례식장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따라왔어요.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밖으로 나오자 빗줄기가 더 거세졌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죠. 회장 부인, 상속 갈등설이 사실입니까? 며느리와 불화설이 있다는데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들이 빗발쳤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우산도 쓰지 않았죠. 빗물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적셨습니다. 검은 상복이 무거워졌어요. 그때 검은색 리무진이 그녀 앞에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재빨리 내려 문을 열어주었죠. 혜진은 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음이 차단됐어요. 고요했습니다. 사모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대답했어요. 집으로요. 옛날 그 오피스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혜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슬프고도 쓸쓸한 미소였죠. 진짜 제 집으로요. 강남 혜진 타워로 가주세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을 가르며 리무진은 도심을 향해 달렸어요. 혜진은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가난했던 시절, 맨손으로 시작했던 그날들을요. 누구도 몰랐던 그녀의 진짜 모습을요. 그래, 이제 진짜 끝이구나. 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시작일 수도 있었죠.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이제 빛을 보게 될 테니까요. 770억 원이라는 거대한 유산. 그것은 돈이 아니라 그녀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리무진은 계속 달렸습니다. 빗소리만이 차 안을 채웠어요. 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리고 20살의 자신. 가난하고 외로웠던 그 시절의 모습이요. 그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떨림을 멈추기 위해서요.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겁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무엇을 지켜왔는지, 그리고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를요. 리무진이 멈춰섰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앞에 거대한 빌딩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22층짜리 건물. 저녁 햇살이 건물 외벽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건물 입구 위에는 은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혜진 타워. 그녀의 이름을 딴 이 건물은 강남 한복판에서 가장 비싼 땅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770억 원의 가치를 지닌 이곳은 혜진이 20년 동안 땀 흘려 일궈낸 결실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검은 상복 치마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죠. 빌딩 앞에 서자 경비가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어요. 사모님, 조문은 잘 마치셨습니까?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지친 미소였지만 따뜻했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천만에요, 사모님. 회장님 명복을 빕니다. 경비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진은 로비로 들어섰어요. 대리석 바닥이 그녀의 발소리를 조용히 받아냈습니다. 로비 정면에는 대형 분수대가 있었고 천장에서는 은은한 조명이 쏟아졌죠. 이곳은 평일이면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녁 8시가 넘어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2층.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어요. 복도 끝에 있는 문에는 금색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JH 홀딩스 대표이사실. 혜진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어요. 넓은 사무실 한가운데 커다란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책상 앞쪽에는 명패가 있었습니다. JH 홀딩스 대표이사 김혜진.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혜진은 책상 앞에 섰습니다. 두 손으로 명패를 쓰다듬었어요. 차갑고 단단한 금속 재질이 손끝에 닿았죠. 이 명패를 처음 받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남편과 함께 이 회사를 세웠던 그날이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빌딩에 불이 켜져 있었고 도로 위로는 자동차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죠. 혜진은 유리창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어요. 나가라고 했지. 그래, 내 말이 맞아. 나가면 되는 거야. 혼잣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 은주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아들 도윤이 외면하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혜진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죠. 파일을 펼치자 부동산 등기부등본들이 나왔습니다. 혜진 타워, 여의도 오피스 빌딩, 판교 상가 건물, 제주도 리조트, 모두 그녀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남편 회사의 부동산 자산 대부분이 사실은 혜진의 명의였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혜진은 그 뒤에서 부동산을 관리했어요. 건물을 사고 땅을 매입하고 임대 수익을 관리했죠. 표면적으로는 남편의 회사였지만 실질적인 자산의 주인은 혜진이었던 겁니다. 20년이었네요. 혜진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 그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난한 재봉사였죠. 하지만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낮에는 옷을 만들고 밤에는 부동산 공부를 했어요. 돈을 모아 작은 상가를 샀고 그걸 팔아 더 큰 건물을 샀습니다. 남편을 만난 건 그 과정에서였어요. 남편의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죠. 은행에서도 투자자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혜진이 손을 내밀었어요. 자신이 모은 돈을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남편은 살아났고 혜진은 그와 결혼했죠. 사랑이었을까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보다는 믿음이었어요. 서로를 살리기 위한 동반자 관계였죠. 남편은 혜진의 자본이 필요했고 혜진은 안정적인 가족이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약처럼 결혼했고 20년을 함께 살았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시집갔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젊은 여자가 나이든 부자에게 접근했다는 이야기였죠. 혜진은 그 시선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입을 다물고 묵묵히 일했어요. 혜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과 아들 도윤, 그리고 혜진. 셋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찍은 거였죠. 그때만 해도 도윤은 혜진을 엄마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며느리 은주가 들어온 뒤로 더 심해졌어요. 은주는 교묘하게 도윤과 혜진 사이를 벌려놓았죠. 시어머니가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는 말을 흘렸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믿기 시작했어요. 혜진은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준호 씨, 이게 우리의 끝인가요? 혜진은 사진 속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고요함만이 사무실을 채웠죠. 혜진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았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였죠. 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 아들이 있을 거예요.
며느리와 함께 장례를 치르고 있겠죠. 하지만 이제 혜진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물러설 곳은 없다는 것을요. 이 빌딩, 이 회사, 이 모든 것이 그녀가 만든 거였어요. 쫓겨날 이유도 숨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혜진은 사무실 구석에 있는 작은 수납장으로 갔어요. 먼지가 쌓인 낡은 나무 상자가 맨 아래 칸에 숨어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죠.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습니다. 무거웠어요. 상자의 무게보다 그 안에 담긴 기억이 더 무거웠습니다. 책상 위에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먼지를 손으로 쓸어내자 희미한 나무결이 드러났어요. 혜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어요. 상자 안에는 작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는 아기 모자가 있었어요. 하얀색 면으로 만든 작은 모자였죠.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혜진은 모자를 집어들었어요. 부드러운 천촉감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25년 전 그녀가 직접 바느질해서 만든 모자였어요. 모자 밑에는 편지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어요. 혜진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20살 혜진이 쓴 글씨였습니다. 사람만 있어줘. 제발. 엄마 정말 미안해. 단 한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20살 소녀의 절망과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 위에 떨어진 눈물이 글씨를 번지게 했죠. 혜진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2000년 3월 15일 새벽.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20살의 혜진은 작은 반지하 방에 살고 있었어요. 방은 좁고 축축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죠. 그녀는 재봉사였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밤에는 집에서 단추를 달았어요. 손가락은 늘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었죠. 하루 12시간을 일해도 겨우 생활비를 벌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공장 앞 작은 국밥집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혜진보다 2살 많았죠. 남자는 친절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국밥을 건네주곤 했어요. 혜진은 그 따뜻함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미래를 꿈꿨죠. 작은 가게를 차리고 예쁜 집에서 살고 아이를 낳아 기르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국밥집에 나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죠. 혜진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고 일은 할 수 없게 됐어요. 가족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너 같은 딸은 없다는 말만 남겼죠. 어머니는 울기만 했습니다.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어요. 혜진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돈은 없었어요. 병원에 갈 수도 없었죠. 혜진은 반지하 방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2000년 3월 15일 새벽 4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어요. 아기는 작았습니다. 혜진의 팔 안에 쏙 들어올 정도였어요. 하지만 울음소리는 컸죠.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혜진은 아기를 안고 울었어요. 기쁨과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혜진은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얀 모자를 씌워주고 낡은 담요로 감싸주었어요.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 상황에 태어났는지를요. 이틀 동안 혜진은 아기와 함께 있었습니다. 젖을 물리고 재우고 안아주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먹을 것도 입힐 것도 아이를 키울 방법도 없었어요. 반지하 방 월세조차 밀린 상태였죠. 셋째 날 새벽 혜진은 결심했습니다. 아기를 안고 밖으로 나갔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죠. 혜진은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부촌 지역에 도착했어요. 큰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담장이 높고 정원이 넓은 집이었어요. 불이 켜져 있었죠. 따뜻해 보였습니다. 혜진은 대문 앞에 섰어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얼굴이 평화로웠어요. 사람만 있어줘요. 행복하게 자라요. 엄마는 너를 사랑해. 혜진은 아기를 대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담요로 꽁꽁 싸매고 모자를 다시 한번 바로 씌워주었어요. 편지를 담요 사이에 끼워 넣었죠.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보면 다시 안아들고 말 거라는 것도 알았죠. 혜진은 걸었습니다. 눈물이 비와 섞여 흘러내렸어요. 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혜진은 단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웃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를 버린 여자가 행복해질 자격은 없다고 믿었죠. 그래서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돈을 벌고 모으고 불렸어요. 언젠가 그 아이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찾으면 떳떳하게 사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혜진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살아있다면 지금쯤 몇 살일까? 25살. 어른이 됐겠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남으려 했나 봐. 너한테 미안하지 않으려고. 떳떳한 엄마가 되려고. 혜진의 눈물이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기 모자가 그 눈물에 젖어들었어요.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 박준호 회장의 유언장 공개일이 다가왔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 중심가에 있는 고층 빌딩 안에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도윤과 며느리 은주가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진주 목걸이가 목에 걸려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도윤은 무표정하게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남편의 친척들이 앉아 있었어요. 삼촌, 조카, 사촌들이었죠. 평소에는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모두 모였어요. 검은색 옷을 차려입고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회의실 뒤쪽에는 회사 임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상무, 이사, 부장들이었어요.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죠. 회사의 미래가 오늘 결정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혜진은 가장 늦게 도착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차가운 시선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수군거렸죠. 혜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윤 옆자리였어요. 어머님, 여기는 가족 자리예요. 은주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혜진은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미소도 짓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저도 가족이에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변호사가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변호사였습니다.
검은테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그는 회의실 앞쪽 책상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오셨습니까?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여러 장의 문서가 나왔어요. 변호사는 그 중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럼 고 박준호 회장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듯 했어요. 은주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도윤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젖이 꿀꺽 움직였습니다. 긴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박준호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첫 문장이었어요.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죠. 변호사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본인의 모든 재산은 아내 김혜진에게 상속합니다. 회사 지분 전부,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일체의 재산을 김혜진에게 남깁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렸어요. 은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도윤은 눈을 크게 떴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은주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에 명시된 그대로입니다. 모든 재산은 김혜진 여사께 상속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님이 그런 유언을 남기실 리가 없다고요.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였죠.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유언장은 회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셨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합니다. 은주는 혜진을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이게 다 당신 짓이죠? 아버님을 세뇌시킨 거잖아요.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그 침묵이 은주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말 좀 해보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아직 낭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읽어도 되겠습니까? 은주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다시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진실을 밝힙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죠. 박도윤은 본인의 친자가 아닙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 순간을 견뎌야 했어요.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수군거렸어요. 임원들도 놀란 표정이었죠. 은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본인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도윤을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하지만 재산은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유언장 낭독을 마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충격에 빠진 침묵이었죠.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혜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도윤을 바라봤어요.
아들의 떨리는 어깨가 보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혜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준호 씨, 이게 당신의 마지막 말이군요.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개별적으로 상담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두가 충격 속에 멈춰 있었습니다. 유 원장 낭독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언론은 난리가 났어요. 신문 일면에는 충격적인 제목들이 실렸습니다. 재벌 회장 아들, 친자 아니다. 770억 상속. 며느리와 갈등. 기자들은 혜진의 집 앞에 몰려들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도윤은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치고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며느리 은주만이 밖으로 나왔죠.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버님을 세뇌시킨 거예요. 우리 가족은 피해자입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뒤에는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의도였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은주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차에 올랐어요. 집 안으로 돌아온 은주는 달랐습니다. 눈물은 없었어요. 대신 차갑고 단단한 표정만 남아 있었죠. 그녀는 거실에서 도윤을 찾았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신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은주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은주는 한숨을 쉬며 도윤 앞에 섰습니다.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유 원장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대요. 당신이 움직여야 해요. 그만해.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힘없는 목소리였어요. 은주는 눈살을 찌푸렸죠. 뭐가 그만이에요? 우리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요. 나는 누구 아들이야?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한 것 같았죠. 은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해요? 중요한 건 재산이잖아요. 재산? 그게 다야? 내 인생이 거짓이었는데?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은주는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죠. 당신은 몰라.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기분을. 도윤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은주는 굳은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차를 몰고 어디론가 갔죠. 목적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전만 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도윤은 한적한 공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공원에는 아무도 없었죠.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죠. 도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나는 누구야? 대체 나는 누구냐고.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 별들도 도윤에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25년. 그는 박준호의 아들로 살아왔어요. 박준호의 성을 물려받았고 그의 회사를 이어받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어요. 그렇다면 진짜 부모는 누구일까요?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낳은 사람은 누구일까? 왜 자신을 버렸을까?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은주였어요. 도윤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계속 울리는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어요. 아무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죠.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도윤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를 정했어요. 아버지, 아니 박준호의 묘였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묘지를 향해 달렸어요. 묘지에 도착하니 새벽 3시였습니다. 어두웠어요. 하지만 도윤은 길을 알고 있었죠. 일주일 전 장례를 치렀던 곳이었으니까요. 손전등을 켜고 묘지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박준호의 묘 앞에 섰습니다. 검은 비석이 서 있었어요. 비석에는 이름과 생년월일이 새겨져 있었죠. 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이 무릎을 시리게 했어요. 아버지, 도윤이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죠. 아버지가 아니시라고 하셨죠. 그럼 전 뭐예요? 전 누구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윤은 비석에 이마를 댔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돌이었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유언장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도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25년을 살아온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한참을 운 후에야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죠. 도윤은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저를 키워주셔서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흙이 묻어 있었죠. 털어내지 않았어요. 그대로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혜진이었어요. 어머니라고 부르던 사람. 20년을 함께 산 사람. 그녀는 알고 있을까요? 자신의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를요. 도윤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생겼어요. 혜진을 만나야 했습니다. 진실을 물어봐야 했어요. 차는 혜진 타워를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혜진은 창가에 서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1998년 나라 전체가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IMF라는 경제 위기가 한국을 덮쳤죠. 회사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때 혜진은 25살이었어요. 아이를 버린 지 5년이 흐른 뒤였죠. 그녀는 여전히 재봉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어요. 악착같이 돈을 모았거든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밤에는 집에서 옷을 수선했어요. 주말에는 시장에 나가 물건을 팔았죠. 잠은 4시간만 잤습니다. 밥은 하루 2끼만 먹었어요. 옷은 몇 년씩 입었죠. 모든 돈을 저축했습니다. 3년 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상가를 샀어요. 시장 근처에 있는 10평짜리 가게였죠. 월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으로 다시 저축했어요. 1년 후 2번째 상가를 샀습니다. 부동산에 재능이 있었어요. 어디가 오를지 감이 왔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개발이 예정된 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건물을 샀어요. 값이 오르면 팔았죠. 그렇게 자산을 불려나갔습니다. 1998년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기회가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헐값에 내놓았습니다. 은행 빚을 갚기 위해서였죠. 혜진은 그 건물들을 샀습니다. 위험한 투자였어요. 하지만 확신이 있었죠.
경제는 다시 살아날 거야. 혜진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맞았어요. 2년 후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죠. 건물값이 올랐습니다. 혜진의 자산은 10배로 늘어났어요. 그때 박준호를 만났습니다.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어요. 42살이었죠. 혜진보다 17살 많았습니다. 그의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우연히 만난 자리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였어요. 준호는 회사 건물을 팔려고 왔었죠. 혜진은 그 건물을 사려고 왔었고요.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건물 얼마에 파실 건가요? 혜진이 물었어요. 준호는 지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3억입니다. 급하게 팔아야 해서요. 혜진은 건물을 살펴봤어요. 위치가 좋았습니다. 지하철역이 가까웠죠. 건물 상태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준호의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회사가 어려우신가 봐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부도 직전입니다. 이 건물 팔아도 빚을 다 못 갚아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5억 정도요. 하지만 은행에서도 투자자들도 다 거절했습니다. 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는 6억이 있었어요. 모든 자산을 합친 금액이었죠.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이 진실해 보였어요.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혜진의 말에 준호는 놀랐어요. 눈을 크게 떴죠. 정말입니까? 하지만 위험합니다. 회사가 살아날 보장이 없어요. 조건이 있어요. 건물은 제 명의로 하고 회사 지분의 40%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부동산 관련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그날부터 혜진은 준호의 회사에 관여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자산을 정리하고 새로운 건물을 매입했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효율을 높였습니다. 1년 후 회사는 살아났습니다. 준호는 감사했어요. 혜진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말했죠.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일 때문이었지만 점점 가까워졌어요. 준호는 혼자였습니다. 오래전 이혼했다고 했어요. 아이도 없었죠. 외로워 보였습니다. 혜진도 혼자였어요. 버린 아이에 대한 죄책감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같이 밥 먹을래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작은 식당에 갔죠. 조용히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은 대단해요.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많은 걸 이뤘잖아요. 준호가 말했어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왜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필사적이었나요?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아이를 버렸다는 사실을요. 그 죄책감 때문에 미친 듯이 일했다는 걸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하죠. 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다만 고개를 끄덕였죠. 몇 달 후 준호가 청혼했습니다. 혜진은 놀랐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나를 살렸어요. 나도 당신을 지키고 싶습니다. 함께 살면 안 될까요? 혜진은 생각했습니다. 사랑일까요? 아니었어요. 하지만 믿음은 있었습니다. 서로를 살린 사람들이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좋아요. 결혼해요. 2001년 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조용한 결혼식이었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죠. 혜진의 가족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였어요. 결혼 후 혜진은 회사 일에
더 깊이 관여했습니다. 부동산 자산을 관리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찾았어요. 회사는 점점 커졌죠. 준호는 제조업을 맡았고 혜진은 부동산을 맡았습니다. 10년이 흘렀어요. 회사는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혜진의 자산은 수백억이 되었죠.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린 아이에 대한 죄책감은 여전했으니까요.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대문 앞에 누운 아기가 울고 있는 꿈이었어요. 혜진은 그 꿈에서 깨어나면 울었습니다. 조용히 남편이 모르게요. 그 아이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혜진은 늘 궁금했습니다. 살아있을까? 건강할까? 행복할까? 알 수 없었어요. 찾을 방법도 없었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을 벌고 자산을 불렸어요. 언젠가 그 아이를 찾으면 떳떳하게 사과하고 싶었으니까요. 도윤이 쓰러진 건 유언장 공개 일주일 후였습니다.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의식을 잃었어요. 은주가 급히 구급차를 불렀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혜진은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사무실에 있던 중이었죠. 전화를 받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류를 집어던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은주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혜진을 보자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혜진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대요. 탈수 증상도 있고요. 지금은 안정을 찾았대요. 곧 병실로 옮긴대요.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어 섰죠. 은주는 혜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어머님도 걱정되시나 봐요. 냉소 섞인 목소리였어요.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전 집에 갈게요. 어차피 어머님이 계시니까요. 은주가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혜진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도윤이 병실로 옮겨졌어요. 2인실이었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병실로 들어갔죠. 도윤은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어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혜진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수척해 보였죠. 뺨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미안해. 혜진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도윤은 듣지 못했어요. 깊이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혜진은 손을 뻗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혜진은 두 손으로 감싸쥐며 따뜻하게 해주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확인했습니다. 보호자이세요? 네, 어머니예요. 혜진이 대답했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많이 지치셨나 봐요. 좀 더 주무시게 해주세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혜진은 다시 도윤을 바라봤어요. 20년을 함께 산 아이였습니다. 남편이 데려왔을 때 5살이었어요. 작고 수줍은 아이였죠. 우리 집에 아이가 생겼어요. 남편이 말했을 때 혜진은 놀랐습니다. 아이가 어디서 온 건지 물었어요. 남편은 고아원에서 입양했다고 했죠. 혜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도윤은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잘 울지도 떼쓰지도 않았어요. 혜진을 엄마라고 불렀죠. 혜진은 도윤을 키우며 위안을 받았습니다. 어린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조금은 덜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짜 자식처럼 사랑했을까요? 혜진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늘 거리감이 있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선을 그었죠. 도윤도 느꼈을 거예요.
그 미묘한 거리를요. 밤 10시쯤 되었습니다. 도윤의 몸이 움직였어요. 눈을 뜨려는 것 같았죠. 혜진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도윤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혜진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죠. 왜 여기 있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혜진은 물 한 컵을 따라 건넸습니다. 쓰러졌다고 연락 받았어. 마셔. 도윤은 물을 받아 마셨어요. 그러고는 다시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죠. 집에 가세요. 저 혼자 있고 싶어요. 도윤아, 제발이요. 혼자 있고 싶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죠. 안 돼. 내가 여기 있을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았어요. 혜진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죠. 새벽 2시쯤 도윤이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오른 것 같았어요. 혜진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체온을 재더니 해열제를 주었어요. 옷을 조금 벗겨주세요. 몸을 식혀야 해요. 간호사가 말하고 나갔습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도윤의 환자복 단추를 풀었어요. 땀에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죠. 그때였습니다. 도윤의 왼쪽 어깨에서 뭔가 보였어요. 작은 점이었습니다. 짙은 갈색의 점이었죠. 동그랗고 선명했어요. 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점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혔죠. 25년 전 혜진이 낳은 아기에게도 똑같은 점이 있었어요. 왼쪽 어깨, 같은 위치예요.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설마, 혜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점을 만져봤습니다. 진짜였어요. 환각이 아니었죠. 혜진은 급히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2000년 3월 15일 출생아 입양 기록.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치기 힘들었죠. 기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라 자세히 볼 수 없었어요. 혜진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입양했을 때의 서류가 어딘가 있을 거예요. 아침이 되자마자 혜진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도윤은 다시 잠들어 있었어요. 혜진은 집으로 달려갔죠.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이었습니다. 서재로 갔어요. 서류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온갖 서류를 뒤졌죠. 1시간쯤 찾았을까요? 낡은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입양 서류였습니다. 박도윤, 2000년 3월 15일생. 혜진의 손이 떨렸어요. 날짜가 일치했습니다. 출생 증명서도 있었어요. 출생 장소는 서울 강북구였습니다. 혜진이 살던 곳이었어요. 시간은 새벽 4시. 혜진이 아이를 낳은 시간이었죠. 혈액형도 적혀 있었습니다. A형. 혜진과 같았어요.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도윤이가 내가 버린 아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2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아이. 엄마라고 부르던 아이. 그 아이가 자신이 버린 아이였던 거예요. 왜 이제야 알게 된 거야? 혜진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25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남편은 알고 있었을까요? 혜진의 과거를 알았을까요? 일부러 그 아이를 입양한 걸까요? 알 수 없었어요.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혜진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에게는 모든 게 어둡게만 느껴졌어요. 도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혜진은 일어나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에게 가야 했어요. 진실을 말해야 했죠. 혜진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입양 서류를 든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멈춰섰죠.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도윤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죠. 혜진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도윤아. 혜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창밖만 바라봤어요. 혜진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할 말이 있어. 듣고 싶지 않아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죠. 들어야 해. 꼭 알아야 하는 거야.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죠. 뭔데요?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요? 거짓말이 아니야. 진실이야. 혜진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입양 서류를 꺼냈어요. 도윤에게 건넸죠. 도윤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으로 훑어봤어요. 이게 뭐예요? 너를 입양했을 때의 서류야. 2000년 3월 15일생. 서울 강북구 출생. 새벽 4시. 도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아이를 낳았어. 2000년 3월 15일 새벽 4시. 서울 강북구에서.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무슨 소리예요? 너야. 내가 20살에 낳아서 버린 아이가 바로 너야.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왼쪽 어깨에 점이 있지. 동그랗고 갈색인 점. 내가 낳은 아이에게도 똑같은 점이 있었어. 도윤은 무의식적으로 왼쪽 어깨를 만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죠. 날짜도 장소도 시간도 혈액형도 다 맞아.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버린 아들. 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목이 메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버렸어. 20살 때 가난해서 어려워서 너를 대문 앞에 두고 갔어. 도윤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죠. 혜진은 손을 뻗어 도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윤은 그 손을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혜진은 손을 거두었습니다. 도윤아. 왜요? 왜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나도 몰랐어. 어제야 알았어. 내 어깨의 점을 보고 알았어. 거짓말이에요. 20년을 같이 살면서 몰랐다고요? 정말이야. 아버지가 준호 씨가 어디서 널 입양했는지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 나도 묻지 않았고.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요. 혜진은 계속 말했어요. 너를 버린 뒤로 나는 단 한 번도 편하게 살지 못했어. 매일 밤 꿈을 꿨어. 내가 울고 있는 꿈을. 그래서 미친 듯이 돈을 벌었어. 언젠가 널 찾으면 떳떳하게 사과하고 싶었어. 그래서요? 돈 많이 벌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럼 왜 말한 거예요?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았을 텐데. 숨길 수 없었어. 너한테 진실을 말해야 했어.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비틀거렸죠. 혜진이 부축하려 했지만 도윤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인생은 다 거짓이었어요. 아버지도 가짜, 엄마도 가짜. 나는 누구예요? 대체 나는 뭐냐고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어요.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여다봤죠. 환자분,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듣지 않았어요. 혜진을 노려봤습니다. 왜 날 버렸어요? 왜 낳기만 하고 버린 거예요? 미안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20살이었어.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 그게 변명이 돼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혜진이 일어섰습니다. 도윤에게 다가갔어요. 도윤은 뒤로 물러섰죠. 가까이 오지 마세요. 도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어요. 머리를 조아렸죠. 용서해줘. 엄마가 잘못했어. 다 엄마 잘못이야. 도윤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왜 이제야 말했어요? 왜 이제야? 도윤이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죠. 혜진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 바닥에서 함께 울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도윤의 울음이 잠잠해졌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도윤을 바라봤죠.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혜진은 손을 뻗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뿌리치지 않았어요. 시간이 걸리겠지. 나도 알아.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돼서 너를 찾게 돼서 다행이야.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손을 꽉 쥐었어요. 차가웠던 손이 조금씩 따뜻해졌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진짜 모자가 된 순간이었죠. 진실이 밝혀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혜진 타워의 빈 사무실로 들어가 머물기 시작했죠.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주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은주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큰 집에서요. 처음에는 도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졌습니다. 은주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유 원장의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고 말했죠.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유 원장이 법적으로 완벽해요. 게다가 도윤 씨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확인됐고요. 그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상속 지분을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포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은주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끝날 수는 없었죠. 770억이라는 거대한 재산이 눈앞에서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언론에 연락했습니다. 기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시어머니가 모든 걸 조작했어요. 남편과 저는 피해자입니다.
기사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차갑게 식었어요. 오히려 은주를 욕하는 댓글이 달렸죠. 탐욕스럽다, 돈밖에 모른다, 며느리 자격이 없다. 회사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영권 분쟁 우려 때문이었어요. 투자자들이 불안해했죠. 주가는 사흘 만에 10% 떨어졌습니다. 임원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혜진을 찾아왔죠. 사무실로 들어선 임원들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사모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상무가 말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언론 대응을 해야 합니다. 사모님께서 직접 나서주셔야 해요. 필요 없습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사모님, 회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회사의 부동산 자산을 관리했어요. 모든 건물이 제 명의예요. 흔들릴 이유가 없죠. 혜진은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임원들은 서류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주들을 안심시키겠습니다. 임원들이 나갔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도윤이 머무는 사무실이 보였죠. 며칠 후 은주가 혜진을 찾아왔습니다. 비서가 막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은주는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죠. 어머님,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바라봤죠. 무슨 일이세요? 도윤이를 돌려주세요. 제가 데려간 게 아니에요. 스스로 떠난 거죠. 어머님이 뭔가 말씀하셨잖아요. 도윤이가 이상해졌어요. 은주가 다가왔습니다. 책상에 손을 짚으며 얼굴을 가까이 했어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을 했길래 저한테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진실을 말했지. 혜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은주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무슨 진실이요? 도윤이가 내 친아들이라는 것. 내가 낳아서 버렸다가 다시 만난 아이라는 것.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거짓말이죠? 사실이죠. 모든 증거가 있어요. 혜진은 서랍에서 입양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은주는 서류를 낚아채듯 잡았어요. 빠르게 읽어 내려갔죠.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도윤이는 정말 어머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서류를 던져버렸어요. 종이가 공중에서 흩날렸죠.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되냐고요? 그건 당신이 선택할 문제지. 도윤이와 함께 할 건지 아니면 떠날 건지. 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주는 주먹을 쥐었어요. 몸이 떨렸죠. 이건 불공평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인생이 원래 불공평하지 않겠니? 은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혜진을 노려볼 뿐이었어요. 혜진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가주세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은주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을 세게 닫았어요. 쿵 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혜진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후 은주가 집을 비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짐을 싸서 어디론가 떠났다고 했어요. 도윤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죠. 도윤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망설임 없이요. 후회 안 해? 혜진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미안해. 내 때문에 결혼 생활이 깨진 거야. 아니에요. 원래 문제가 있었어요. 진작 끝났어야 했죠.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혜진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도윤은 이제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도윤이 혜진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응, 아들.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유산이 뭔지.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돈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지켜온 것, 품격과 사랑. 그게 진짜 유산이었어요. 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다가와 혜진을 안았어요. 혜진도 아들을 꽉 껴안았죠.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모자로 아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봄이 다시 찾아왔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죠. 혜진과 도윤은 남편의 묘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묘지 언덕을 함께 올라갔습니다. 혜진의 걸음은 예전보다 가벼워 보였어요. 도윤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의는 잘 끝났어요? 응, 새 프로젝트 승인받았어. 판교에 복합문화시설을 짓기로 했지. 좋네요. 제가 디자인 검토 도와드릴게요. 그래 줄래? 고마워.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자의 대화였어요.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죠. 묘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석 앞에는 작은 꽃병이 놓여 있었어요. 지난주에 왔을 때 놓고 간 거였죠. 혜진은 꽃병에 물을 갈고 새 꽃을 꽂았습니다. 도윤도 옆에서 도왔어요. 두 사람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묵념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하늘거리며 날아왔죠. 한 잎이 혜진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혜진이 눈을 떴습니다. 비석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준호 씨, 770억짜리 유산보다 더 큰 걸 얻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바로 당신이 남겨준 제 아들이에요. 도윤이를요. 도윤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혜진은 미소 지으며 계속 말했죠. 당신은 알고 있었나 봐요. 제가 아이를 버렸다는 걸.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서 데려온 거죠. 저한테 돌려준 거예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고맙습니다. 저를 찾아주셔서요. 어머니에게 돌려주셔서요. 혜진은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묵념을 마쳤어요. 일어서서 잠시 비석을 바라봤죠. 가실까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벚꽃 나무 아래를 걸었어요. 꽃잎이 바람에 날려 눈처럼 떨어졌죠. 어머니, 응? 제가 회사 일을 배우고 싶어요. 부동산 관리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혜진은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야? 네. 어머니가 쌓아온 것들을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더 키우고 싶고요. 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래. 천천히 가르쳐 줄게. 우리 함께 해보자. 네, 어머니.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묘지를 벗어나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햇살이 따사로웠죠. 차에 오른 두 사람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봄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노란 개나리, 분홍 진달래, 새로 돋아나는 연두색 잎들. 모든 게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뭐 먹으러 갈까요? 그래, 뭐 먹고 싶은데? 엄마 손맛이 그리운데요. 도윤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진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알았어. 집에 가서 된장찌개 끓여줄게.
와, 좋아요. 도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미소였어요. 혜진은 그런 아들을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혜진이 이사한 새 집이었어요. 도윤과 함께 살기 위해 마련한 곳이었죠.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아파트였습니다.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부엌으로 간 혜진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냈어요. 두부, 애호박, 감자, 된장. 도윤은 식탁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봤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넌 그냥 앉아 있어. 엄마가 다 할게. 혜진은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채소를 썰고 냄비에 물을 끓였어요. 된장을 풀고 재료를 넣었죠. 고소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냄새 좋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혜진은 미소 지으며 밥을 퍼왔어요. 상을 차렸죠.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소박한 식탁이었습니다. 자, 먹자.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식사였지만 따뜻했어요. 도윤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죠. 맛있어요.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그래, 많이 먹어. 혜진은 아들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도윤은 행복하게 먹었어요. 혜진도 흐뭇하게 바라봤죠.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죠.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 응? 행복해요. 진짜로요. 도윤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혜진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야. 너를 다시 만나서 정말 행복해.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혜진은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도윤도 어머니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밤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집안은 환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죠. 혜진은 생각했습니다. 25년 동안 찾아 헤맸던 것을 이제야 찾았다고요. 돈이 아니었어요. 명예도 아니었죠.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가족이었어요. 며느리에게 쫓겨났던 그날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어요. 진짜 유산을 찾는 시작이었죠. 770억 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보다 소중하지 않았어요. 아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더 값졌죠.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지켜낸 사랑과 품격이었죠. 도윤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게 진짜 유산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행복한 미소였어요. 이제 두려울 게 없었죠. 함께니까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미래는 밝았어요. 함께 걸어갈 길이 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엄마와 아들로 진짜 가족으로요. 오늘 사연 여러분은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마음을 들려주세요. 멋쟁이 할머니가 다 읽고 마음에 새겨놓겠습니다.